같고. 제가 자, 네. 본론으로 들어가죠. 본론도 안 들어가고 지금 거론해서 지금 뭐 시간을 끌어서. 6, 7명 잡는데 6,000명, 8,000명 동원하는 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지만 어쨌든 아까 정명생이 했던 얘기를 제가 좀 받으면요. 왜 정부가 민영화 아니다, 또 앞으로도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노조가 그것을 못 믿는다고 얘기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그 대답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요. 매 정부 때마다 이 철도 민영화 문제가 쟁점이었어요. 선거 때도 그래 했고 정부를 구성하고 정부의 과제를 선정할 때도 이 철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민영화 얘기가 매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것을 또 추진하다가 또 철회를 했던 적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니까 한 발 물러선 거죠,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은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가 시설을 이제 공사화했는데 그때도 역시 이거 민영화의 첫 번째 단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민영화의 추진 단계를 보면 시설과 운영의 분리, 그 다음에 자회사 설립, 그 다음 민영화 이렇게 주식 공개로 가는 절차가 3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노조 쪽의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2단계 지금 진행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호석 부총리가 나와서 왔다 갔다 저 이상한 소리까지를 하고 하는 것을 듣고 보니까 정부에 정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자회사 설립이라고 하는 것이 민영화로 해석될 여지를 명백히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계속 지금 속도감 있게 자회사가 민영화에 그건 좀 잘못된 얘기 같은데요. 이것은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미 벌써 나서 코레일은 자회사가 한 10개 정도 돼요. 6, 7개 돼요. 근데 지금 이 여행사도 있고, 예. 그거하고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아니, 왜 다릅니까, 이게? 왜냐하면 네. 기존의 수익 구조에 영향을 주는 자회사 설립이란 말이에요. 네. 이 자회사를 설립했다가 자회사를 민영화시켜버리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예요. 근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지 않은 일에 간단하지 대해서 않습니다. 지금 잘못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을 보다 분명한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게.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분명한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 잠깐만요. 이렇게 노조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가 무슨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 노조가 주장할 내용이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합리적. 제가 왜 그것이 무리한 주장이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왜 얘기를 정리합시다. 그래서 정명생이 얘기하는 왜 노조가 민영화를 민영화 안 한다는 얘기를 믿지 못하느냐 포함해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요. 처음에 저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이 소위 이념이나 가치가 전혀 다른 정부들이 전부 다가 코레일의 민영화의 얘기를 구조조정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기본적으로 코레일이라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도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지금 방만 경영을 해가지고 17조 6천억이라는 부채를 쌓아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매년 아까 나왔었잖아요. 5.5%로 그냥 계속 연평균 5.5%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임금 상승을 계속 가져온 거예요. 하루 이자만 12억. 그거 포함해가지고 지금 코레일 자체가 그러고 있는데 이게 골칫덩어리입니다. 2년 후면은 50조가 됩니다, 빚이. 그러고 있으니까 역대 정부가 이것이 민주당 정부였건 혹은 한나라당 새누리당 정부였건 보수 정부였건 진보 정부였건 코레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구조조정 경영과 이걸 운영 분리하는 거 그다음에 민영화 방안 별걸 다 한 겁니다. 그때마다 지금 코레일의 이 강력한 노조가 밥그릇을 지켜온 거예요. 거기에 부딪혀서 정치권이 그걸 해내질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사실은 전 이거 불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민영화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공기업의 경영 효율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배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민영화는 포기한다. 그러나 자회사를 설립해서 경쟁 구도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지금 실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민영화의 전 단계라고 해서 믿지 못하겠다고 지금 파업을 한 겁니다. 거기에 임금 6.7% 인상해달라, 기타 등등 이런 파업을 한 거예요. 8.1%입니다. 세상에 이 노조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안 전체가 있어요. 가족 구성원들이 있어요. 굉장히 지금 적자가 많아요. 네. 1인당 임금이
엄청나게 1,700만 많은데. 원이네요. 자, 무조건 내 임금을 엄청난 올려야 거네요. 되고, 제가 좀 무조건 나는 말씀드릴게요. 정년은 보장돼야 되고, 내 밥그릇에는 전혀 상하는 것이 없이 그냥 민영화 무조건 안 된다. 아니, 홍 교수님 이게 말씀, 말이 됩니까? 홍 교수님 말씀이 맞는데, 네. 좋습니다. 그러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데, 왜 굳이 그러면 자회사를 주식회사 형태의 경쟁체제로, 그 형태로 경쟁체제를 도입하려고 하느냐. 지금 아까 여기 최초에 우리 앵커, 인트로 멘트에서도 나왔듯이. 네, 50세 이상 아니, 지하철 같은 경우 보면 서울 지하철 공사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 형태의 경쟁체제를 자, 도입할 저거 한번 수도 보고 있잖아요. 얘기할까요? 네. 변호사님, 50세 이상이 25%고, 명수는 7,300명이고 가장 인구가 많고, 더 중요한 건 29세 이하, 신입사원이 800만,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게 구조적으로 완전히 이게 중간에 가는 비대한. 근데 네. 문제는 자, 머리가 좀 보십시오. 예. 저게 마치 지금 저 통계 수치를 보여주면 직원들 월급을 많이 줘가지고 코레일 빚이 지금 뭐 17조가 되는 것처럼 지금 착각하기 쉬운데 전체적으로 최근에 지금 코레일 철도공사의 부채가 늘어난 것은 최근 4, 5년 상관이고 그리고 요것도 이 하나 부채가 보겠습니다. 대부분 예. 어디서 늘어났냐면 첫째 공항철도 그거 민자 공항철도 아, 자, 건설했다가 이거 하나 보고 얘기할게요. 1급에서 7급 중에 1급에서 4급이 97%입니다. 그러니까 5급, 6급, 7급이 3%밖에 안 전에 돼요. 그 허준영 아니, 일급은 잠깐만 이거 얘기 좀 예. 할게요. 아니 전에 그 허준영 아니, 저 지금 청장께서 철도공사에 지금 김 현재 변호사님. 평균 연령이 50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젊은 친구들 많이 뽑아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근무 될 거 아니에요. 연한이 김 거기가 변호사님, 지금 기본적으로 잠깐만. 20년 이상 근무를 했던 사람들. 아니,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 50 저게 지금 세면은요. 월급이 많은 것으로 해가지고 저 지금 부채를 호도하려고 그러는데 저건 근본적으로 대국민 호도전이에요. 아니, 전혀 최근에 아닙니다. 부채가 5년 상간에 늘었는데 지금 그 공항철도 민자 이 공항철도를 지금 코레일이 인수를 하면서 거기서 1.5조가 늘었어요. 1조 2천억입니다. 네, 1조 2천억이 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용산 개발 역사 있으면 드림허브인가 그게 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2.7조가 늘었어요. 네. 그 다음에 KTX 선로 까면서 원래 코레일에서 지금 6조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최종 사업비가 12조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부채가 는 것이지 저희 사람들 지금 임금이 과다해갖고 다른 공기업보다 엄청나게 과다해갖고 부채가 늘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국민들을 지금 속여먹는 겁니다. 아니,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 자, 공기업을 아니, 모르셔서 그러는데, 아니. 잠깐만. 이건 팩트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1조 2천억이면 17조 6천억 중에, 17조 6천억에 몇 %입니까? 1%도 안 돼요. 예? 자, 아니, 그거 가지고 그거 1조 2천억이 17조 6천억이 아니, 자, 10%. 아니, 자, 아니, 잠깐만. 아니, 5%. 자, 잠깐만.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코레일은요, 매출액의 인건비가 부션이 50%가 넘습니다. 어느 공기업이 매출액의 아니, 잠깐만요. 50%를 인건비로 씁니까? 아니, 아니, 잠깐만. 그 팩트라니까. 이것도 이거 팩트예요. 50%. 매출액의 5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요. 1조 자, 3천억이 인건비예요. 네, 평균 연령이 코레일이. 아까 50세라고 그랬잖아요. 50세면 민간 기업에서는요 전부 지금 퇴출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평균 연령입니다. 이거 두 가지만 봐도 지금 김 교수님, 김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게 팩트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네, 추가할게요. 내가 좀 추가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매년 정부에서 7,600억을 보조받습니다. 코레일이. 그런데 6천억 가까이를 적자를 봅니다. 그런데 1,000억에서 3,000억 정도를 성과급으로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체 임금의 규모가 1조 원이 넘습니다. 매년. 그러면 이게 무슨 국민을 속인다? 이걸 속인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오히려 되지요. 노조가 오히려 국민을 속이는 부채의 거지. 통으로 된 큰 부채들은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과다하게 해서 만들어낸 부채들이 대부분이라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지금 코레일이 가지고 있는 부채의 46% 정도는 정부의 정책 실패로 생긴 부채다. 이렇게 지금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공항철도 인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경북 고속철도 노선 변경에 따른 부채 증가, 또 용산국제단지 토지 수용과 관련된 거 이렇게 해서 한 40몇 %는 정부의 정책 실패이기 때문에 저렇게 고임금의 책임을 다 전가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가령 고임금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내부에 말하자면 노동력의 어떤 연령 구성비에 문제가 있다 합시다. 그 문제는 다른 어떤 경영적 수단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철도의 공공성을 훼손시키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 길밖에 없는 것인가요? 저는 아까 홍 교수 말씀 나는 공감을 하는 게 뭐냐 하면, 민영화라고 하는 그것이 신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민영화가 악마도 아닙니다. 민영화는 경영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왜 이것을 이렇게 밀어붙이고 사람을 그 수천 명을 그냥 직위해제 시키고 수백 명을 해고하고 이렇게 수천 명 경찰을 동원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체포 작전을 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불법 파업이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불법성의 벌어진 문제는 또 다른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불법 왜 파업에 이렇게 대해서는 다툼이 없죠. 아니 기본적인 이 문제 민영화 문제가 줄거리를 놓고 네.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생각을 왜 안 합니까? 왜 전문가들 하여금 국민들이 하여금 다 알게 말하자면 코레일 문제를 다 벌려놓고 얘기를 왜 못합니까? 지금 정부 때마다 네. 정부 때마다 민영화를 만지작거렸다가 또 충돌이 생기니까 슬쩍 집어넣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논의만 제가 그 부분 정부가 들고 들어와서 일어나서 파업을 했어요. 이 정부가 들어와서 네. 정말로 그 좋은 뜻으로 코레일의 경영 합리화를 하고자 한다면 펼쳐놓고 얘기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의를 얻어서 추진해야 되죠. 자, 왜 이렇게 자, 철도 상황, 노조, 김 교수님, 상업적 네, 하나만. 방법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 철도 노조가 귀족 노조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귀족 노조 문제는요. 우리 사회 전반적 철도 노조뿐만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철도 노조만 우리 일단 교수 보면. 사회는 철밥통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밥통이라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나 학교에 말하자면 저런 구조 조정을 통해서 교수를 쫓아내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의 재산을 명- 지키는 척하면서 귀족 노조의 아닙니다. 기득권을 계속 지금 지키려고 현재 저런- 하니까 지금 욕 먹고 있는 저런 거 임금 아닙니까? 체계와 저런 말하자면 노동력의 연령비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경영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명태를 점차 늘려가지고 제가 그 구성비를 아니 하든지 제가 여기서 임금 구조를 바꾼다든지 하는 교수님께서 것이 잘못 있습니다. 알고 계신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 그 민영화 문제 이거는 정권마다 다 했지만 국민의 반대 여론이 많기 때문에 접은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의 뜻을 거슬러가면서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내부의 어떤 경쟁력, 서로 이 경쟁 체제를 서울 좀 메트로와 서울 도시철도 공사를 비교하시면 돼요. 둘 다 도입할 네, 필요가 공기업입니다. 있다 해서 그 경쟁 자회사를 체제로. 한번 만들어 가지고 서로 그 좋은 선례가 있으니까 자회사를 만들어서 경쟁 체제를 해보자. 근데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노조는 이거는 민영화로 가는 전제다. 그런데 정부가 하는 일은 국민의 여론이 그동안 쭉 어떤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안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깔고 있는 것은 사실은 8.1%의 임금 인상을 하고 싶은데 적자니 뭐니 말이 많으니까 이거 들고 나온 거다. 이런 그 의혹을 지금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민영화를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안 하겠다는데도 우기고 이거 민영화 하려고 하는 거냐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도 그거를 안 믿으신다는 거죠. 근데 지금 구조적으로 자회사를 만들 때 41%를 코레일이 갖게 돼 있고 2016년부터 이 흑자의 규모가 좀 더 높아지면 10%씩 다시 코레일이 다 인수해가지고 그걸 코레일의 그 100% 인수 때까지 간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퍼센테이지도 다 공기업이 같습니다. 그리고 다 공기업이 가는 제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민영화라고 말씀드릴게요. 연결되는 것 같지 자체가 않습니다. 자, 잘못이고 그러면 아니, 대통령님 변호사님 이 말씀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이 주제 자체가 노조가 들고 나올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거를 노조가 가지고 얘기합니까? 노조는 이 근로자의 이 복지 근무 여건에 관련된 내용만 그 협상의 대상으로 한다. 근데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잘못된 걸 가지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이게 지금 과거에 뭐 정권이 제가 좀 그랬다. 말씀드릴게요. 과거의 정권들이 이걸 민영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제가 좀 근데 말씀드릴게요. 지금 안 하겠다는 자, 거예요. 지금 민영화 안 하겠다고 하는 대통령님이나 국토교통부 장관 또 현재의 철도공사 사장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분들은 아니 니들 왜 그렇게 못 믿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 분이 다 얘기했으니까 네. 신뢰해야죠. 네. 근데 자 보십시오. 이명박 정부 때 한반도 대우는 안 하겠다고 하지만 하여간 뭔가는 했지 않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장관이 지난번에 세법 개정안 만들었는데 대통령님께서 여론이 들으니까 대통령께서 한 번에 뒤집어 엎으셨습니까? 현재 대통령님 후보 시절에 만들었던 공약 바로 와서 인수위 시절에서 기초연금부터 시작했고 줄줄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대통령님 본인도 부득이하게 공약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우리 말한 것을 왜 못 믿냐? 그럼 지금까지 과거의 역사가 못 믿도록
그럼 이렇게 노조가 얘기를 얘기한 했다. 건 언제 한번 자, 그러면 법에 좀 명확히 좀 그런 못을 그런 박아라. 식으로 말씀하시면 지금 대화와 그 타협이 부분이 하나가 안 되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변호사님은 두 번째. 그냥 자, 노조로 가세요, 자, 노조로. 자, 여기서 한 말씀 하세요. 변호사님. 예. 하나씩 합시다. 아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대화와 타협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 그리고 방법론을 좀 우리 명확하게 해서 아니 것에 그러니까 뭐 여당이 그냥 오히려 법에 못을 오죽하면 받는 방법도 있잖아요. 아니 보면. 그러니까 그런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걸 법으로 그게 전 도대체가 민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법도 만약에 만들어갔다고 칩시다.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바꿉시다. 그러면 법도 개정하면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법이야 똑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국회에서 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 말 못 믿는 사람이 법은 어떻게 믿습니까? 법은 무슨 저 이 헌법도 다 개헌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런 개정할 그런 정도면 말씀으로 하시면 우리 사회의 상황이 모든 충분히 것을 성숙해서 아는 아니, 것이고 그거는 모든 그렇지 것을 믿을 수 않습니까? 없다는 대통령께서 얘기입니다. 현재 잠깐만. 지금 상법상 자, 주식회사 체제로 가는 것은 우리가 목소리 이건 한순간에 바꿀 수 하는 있다는 거 아니니까 아니겠습니까? 잠깐만 기다립시다. 자, 김 교수님 아까 왜 대화와 타협해가지고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김 교수님을 그러면 코레일 사장으로 보내가지고 대화와 타협하도록 그렇게 해드리면 어떨까요? 대화와 타협을 수도 없이 시도했어요. 안 됩니다. 왜? 민영화든 뭐든지 간에 구조조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경영상에 이렇게 부채가 많고 어려우면 구조조정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 구조조정을 노조가 합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노조가 사실은 노조하고 구조조정을 경영상에 긴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합의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하게 놔두면 노조가 들고 일어나서 파업을 해가지고 국민을 갖다가 볼모로 삼아서 지금까지 국민뿐만 아니에요. 불편까지 정도 같으면은 그건 일도 아닙니다. 국가 경제 전체를 볼모로 삼는 겁니다. 정명 대표님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노조 파업 그래서 얼마나 했어요? 지금 16일째 아닙니까? 아니 몇 번입니까? 오늘 포함해서 과거에 과거에 지금 세 번인가 번이죠. 네 번인가 한 세 걸로 번, 알고 네 있어요. 번. 예, 네, 그래서 네. 지금 코레일이 민영화된 지 8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8년 안에 벌써 지금 3-4번을 한 거예요. 이게 철도를 세워놓고 국가의 동맥 아닙니까? 홍성 얘기처럼 그 말하자면 합의가 어렵고 타협이 어렵다는 그 현실에 대해서 아니, 나도 그거- 아니 네. 공감해요. 저도 이슈 똑같이 생각해요. 자체가 이게 타협하고 할 근데 문제가 아니란 이 말이에요. 문제가요.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보십시오. 철도 산업이 우리 국가의 기관이잖아요.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 경영을 어떻게 하고 지금 지배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가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요. 이거를 그냥 그래서 간단히 KTX 그냥 하나 박근혜 새로 정부가 생긴 들어와서 얼마 동안 연구해서 이렇게 내놓고 그 동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착각이죠.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까요. 그런데요. 쪽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게 아닙니다. 가령 현재 화물 운송 임금은 원가의 반절에 지금 기업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강원도 태백이라든지 강릉 노선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차들이 텅텅 비어서 가는데 어쨌든 이게 그쪽 지역을 위한 오케이, 복지 알겠습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일부러 네, 손해보고 잠깐 가는 겁니다. 여기서 한 말씀 드리면 파업 바로 이전에 임금 협상이 있었고 최현희 사장이 동결을 최초로 철도노조 생긴 이후로 최초로 동결을 했고 지금 코레일 노조는 이번 파업 이유 중에 하나로 6.7% 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네. 정부의 무능을 좀 문제 삼고 싶어요. 왜냐하면 국민들 가운데는요. 철도 노조 봉급 많이 받고 있다. 또 무슨 뭐 철밥통이다. 물론 철밥통은 철도 노조뿐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회에 철밥통이 한두 군데입니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철도 노조에 대한 따가운 시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가 갖는 그 산업의 공공성이 훼손된 데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크냐? 사실은 공공성에 대한 염려가 더 커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얘기 들어보세요.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건강한 여론들을 이렇게 다져가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정말 이건 이뤄내야 벌써 됩니다. 근데 10년이 됐습니다. 아니, 그리고 10년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10년도 그게 짧은 기간이 네, 알겠습니다. 아닌 게요. 홍 교수님 갔다 와서 결론 아, 내리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59초 후에 뵙겠습니다.